지금부터 명상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그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는 기술은 지금 저기 보이는 내용인데요. 저거는 차후에 또 보강 설명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내용에 6가지가 있으니 돌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생기는 장애에 해당돼요. 또 저거는 아주 심각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잠재적 분노, 저건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를 사귀고 산다 이러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의 여성분들은 저게 다 들어있다고, 내재적으로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처럼 용암처럼 속에서 있어서 한 맺힌 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존성 분노라고 해서 요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상사가 괴롭히든 말든 참아야 되니까 이게 정말로 힘든 거죠. 그래서 생존성 분노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막 어떤 분들은 오래 못 있고 그냥 튀어나온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체념성 분노라고 해서요. 요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연세 들거나 또는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니까 약자들은 제도권에서 힘들어요. 용을 써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체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이 들어서 막 이게 어려운 현 상황을 당할 때 체념성 분노를 겪어야 된다. 수치심 분노라고 하는 것은 창피를 당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는 나이 들어서도. 또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로움이에요. 그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분노가 내재되어 있으면 이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의 약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뭐 약을 먹은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이건 절대 그것이 그런 내용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저번 주에 분노성, 돌발성은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못 참고 조절이 안 돼서 오는 현상, 자유가 제한된다 이러죠. 그러니까 차 누가 끼어들었다 화난다 해서 더 팼더니 구속됐고 뭐 이런 거죠. 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죠. 인간관계 깨져요.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이 항상 안 좋고 해고, 정학, 퇴학되죠. 애들이 그렇죠.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죠. 사람에게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집착, 편집증, 고립증. 이게 자기 혐오에 빠져요. 사람들이 내가 화를 잘 내니까 다 나를 떠나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해. 근데 자기가 화를 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저 문제를 치유를 못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다룰 것은 체념성 분노로 들어가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무기력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즉 말하면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또는 어떤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또는 뭐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뭐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이 절망하고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면은 요런 상황에서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부수거나 막 바닥을 치거나 또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누구가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복수하는 마음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사고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념성 분노에 터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제 이게 발전하는 단계를 정리해 드리자면요. 첫째는 남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육체적이든 금전적이든 말로 욕을 듣든 막 감정이 훅 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수차례 노력하지만은 결국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신랑이 지 고집, 지 성질,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 우리 신랑은 성질이 불같고 대단해요. 이런 소리를 주로 잘해. 그 뭐 포기했다는 뜻인데 다소 좀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실 때 무기력하게 그 어떤 방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막 화가 나서 극단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해서 점차 심각하게 가족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죄 없는 피해자다 이래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해보거나 실행에 옮겨보기도 하지만 이러죠.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열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념성 분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는 자신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 따온 것이라서 이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통용돼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다 이거죠. 부인이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이제 요게 문제, 요게. 예. 자, 이 부인이 남편이 속을 세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고의적인 다른 행동에 대해서 죄 없는 피해자다라고 했어요. 피해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체념성 분노에 의해서 오는 현상을 문제점들이 단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 자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 풀기 이한 방법으로 찾아놓은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뭐 화가 굉장히 많이 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친하고 싶을 때 친하고 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줄어들게 돼서 그래가지고 저리가 날 내버려도 또 자유를 제한받을 때는 몹시 불쾌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현상들을 보지를 않았느냐. 그죠? 이것이 남의 모습이냐면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체념성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것을 대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고를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방법으로는 그래서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첫째,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다각도로 해본다. 혼자서는 어차피 안 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여돼서 부부관계가 됐던 또 나이 들었다고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디 돌아다니지 마자, 어머니는 어디 다니지도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양로원에 그냥 처박아 버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현실의 억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은 자신이 하고 싶은데 제약이 된다면은 친구나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를 해라. 두 번째, 그리고 가망 없는 싸움은 빨리 쳐버라 하는 것이.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몸이 불편한데 어쩌라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할 생각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비유를 들자면 자, 이 사람이 두 손이 없어요. 왜 불편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극도로 달했지만 그것을 포기를 하고 자기 나름의 부모님 덕으로 우선 힘이 닿는 대로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컴퓨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작품 전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뭐예요? 쓸데없는 그 노력에 신경 쓰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문제를 분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을 실천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실험해 보아서 상황에 맞춰서 그걸 변경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분노를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없고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은 이상적인 데 치우쳐서 현실을 비관하면 안 된다 이죠. 상대방이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건 아닌가, 또 상대방이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 사고치는 이런 것이 없는가.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하진 않느냐.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켜서 사고 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혹여나 또 내가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살이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덕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도록 해라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존중해주면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존중해주는 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의 바른 남성 혹은 여성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데 내가 멋대꾸로 성질 부리고 멋대꾸로 말하면은 가뜩이나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
상대방들이 나를 갖다 다 싫어한다.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사람이 좋으신 분이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라고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저 사람도 지금 지가 뭐 사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선생이 어머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요 막 통제를 하면은 막 내버려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상대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통제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독특하고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줘라 그러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 수고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라도 그리고 칭찬해 줘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 상황에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터 이프론이라고 해서 이 OA법을 사용해서 사람이 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이치와 인생을 풀어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ttend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들어줄게 라고 해야 돼. 상대방이다. 지금 이 세상은요, 내가 남에게 배려함으로부터 내가 배려를 받으려고 그래야죠.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상대방을 상대하려는 생각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죠. appreciate라고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렇게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수용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해서 accept라고 해서요. 수용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그 현 상황을 내가 좀 받아들이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해야지 지금 있는 걸 전면부전해서 풀어나갈 생각은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다. 존경이라고 그랬죠. 세상은요, 마이어라고 해서 이게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알아 사람들은. 여러분도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말하고 상대하면은 귀신같이 여러분 또 알아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너 참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고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팜이라고 해서요. 상대방의 그 인생을 존중해 주면서 아게야 아들아 딸아 상대방을 인정을 해 주면서 또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체인지하는 쪽으로 비판보다는 칭찬을 해라는 것이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나 자제력을 넘어서 조심하도록 해라. 비유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 보도 친구도 볼 수 있고 부인도 볼 수 있고 남편도 볼 수 있고 또 주변 사회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싸울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면은 어떤 외아들을 낳고 홀로 된 할머니가 나이가 들고 들어서 결국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데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내다보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 직장을 가게 되니까 더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그래도 이제 도저히 그 어머니를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 양로원에 모셨다는 거죠. 양로원에 모셨는데 그것도 역시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내다본다는 거죠.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는 체면적 분노가 있을까 없을까? 이 녀석이 내 재산도 팔아먹고 말이지. 이제 나가서 독립에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양론에 처박아 놓고 이제는 뭐 두 달, 석 달 한 번 내다 보니까 체념적 분노가 쌓였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써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성과 감사와 수용과 존경과 지지. 다시 또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현실을 받아서 양로원 안에 보니까 음식도 마음에 안 들어. 운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사람 상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막 전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데에서 절제와 구속되는 것이 내가 무슨 감옥 서 있는 기분이 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간호사도 요양원 직원도 환경도 전부 시간에 맞춰서 자기를 막 이리 끌고 다니 저리 끌고 다니니까 자기 취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들과 같이 같은 양론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관대하게 사랑하고 베풀고 또 간호원과 요양원 직원과 잘 되면서 그분들을 정성과 감사, 수용, 존경, 지지로 지내면서 뭐라 하느냐. 내 자식을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존중하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존중하는 존중은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당신이 죽게 된다 하니까 아들이 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야 너는 나중에 혹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양론에 들어오지 않거나 혹시 들어오게 되면 너는 용돈 좀 적은 좀 해놓고 불편한 거 있으면 네가 좀 사다 먹기도 하고 사다 달라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는 감옥과 같아서 네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가 걱정이 대상이다. 거꾸로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면서 유언장으로 해서 당신의 비밀번호 하나를 딱 주더라 이게. 너 늙으면 감춰놨던 돈 통장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너가 혹시 나이 들어도 별장이나 아니면 양로원 들어가도 이렇게 미리 돈 좀 가지고 있어서 뭐 침대가 됐든지 의자가 됐든지 좀 고급스러운 거 사서 쓰고 해라 하면서 끝까지 분노로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서 상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노를 풀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성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방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인 실습은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혜롭게 현실을 적응해 나가는 명상법을 터득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